네,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딱 1910년까지의 역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863년부터 1910년까지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우선 우리가 독립협회의 활동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 고종의 환궁 요구로 고종이 환궁을 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무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협회의 활동 중에 하나는 또 이권 침탈을 저지하는 활동도 했었죠. 실제로 국외적으로는 서구열강과 일본의 이권 침탈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미국은 여러 이권들 중에서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많이 가져간 나라인데 당시 조선에 있던 금의 대부분을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금이 없대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권이 많이 빼앗기는데 그 중에 일본과 가장 대립을 했던 나라가 어디다? 러시아더라. 이제 이 대립을 정리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1904년에) 벌어진 러일 전쟁입니다. 이때도 일본이 먼저 러시아에 아무런 말 없이 선빵을 날립니다. 마찬가지죠. 청일전쟁 때도 갑자기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나라에 기습 공격을 가했던 것처럼 이때도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맨 처음에는 러시아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누가? 러시아가. 그런데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그 무대가 또 한반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일의정서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한일의정서는 무엇이냐? 군사 전략상 필요한 영토는 일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빼앗긴 영토가 바로 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러시아는 여기 있고요. 일본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이 지역들이 중요한 군사 기지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독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전만섭을 심호하기 위해서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해요. 이것은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문을 파견하는 것이었는데 재정과 외교 고문에 각각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재정은 메가타라는 인물을 파견을 하고요. 외교는 스티븐스라고 하는 인물들을 파견을 해요. 굉장히 치밀한 게 둘 다 일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조선인들의 반감을 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파견을 해요. 굉장히 치밀하죠. 그러다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문이 아니다. 더 강력한 놈들을 파견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이 되는데 또 해가 넘어가요. 1905년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을사년이라고 하고 이때 체결된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종이 끝까지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고종만의 옥새 왕만이 갖고 있는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걸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조약이다, 효력이 없는 조약이다라고 해서
늑약이라고 합니다. 명칭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길래 고종이 끝까지 사인을 하지 않냐고 했을까 보면은, 일단은 통감부를 설치를 해서 조선 정치의 외교 부문을 관장하는 통감을 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대 통감으로 파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을 해서 다시는 러시아나 혹은 다른 서구 열강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어떠한 공식적인 조약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을사조약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사조약이 체결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한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만큼은 끝까지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고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사인을 해요.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매국노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완용과 그의 일당들이 이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또 전쟁이 끝났으니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이 돼야겠죠.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내용들이 오가느냐, 러시아는 만주 쪽, 그 위쪽까지만 점령을 하고 그 아래쪽은 조선에게 양보를 하겠다라고 해요. 마치 정말 이제 조선이 싸움에 이기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영토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한 그런 영토로 전락해 버린 셈이 되는 거죠. 또 미국과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라고 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갈게, 너네 일본은 조선 가져가. 그렇죠? 그리고 영국과도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다 일일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점차 조선에 대한 지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러일 전쟁을 전후로 해서 어떠한 조약들이 체결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러일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군사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일 의정서라는 걸 체결을 하고요. 이후에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해서 고문을 파견을 합니다. 이 두 조약은 다 전쟁이 중간에 전화가 와서 영상이 녹화가 안 됐네요. 이 부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좀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러일 전쟁이 벌어진 초반에, 즉 전쟁 초반에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해서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마음껏 군사 전력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굉장히 강제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영토가 바로 독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중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을 해서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타, 외교고문으로는 스티븐스라는 인물을 파견을 했다더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우선 이 나라들 서구 외강들과의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조선은 확실히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에게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늑약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을 하고 통감을 파견을 해서 더욱더 내정을 간섭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제국 고종은
대한제국을 이끌던 고종은 과연 이 을사늑약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양반 유생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때는 또 의병이 없었을까? 의병도 있었어요. 을사의병이 또 나타나게 되고요. 각종 여러 계층에서 을사늑약을 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오는 일본의 간섭, 침략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권 피탈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상황을 볼 겁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각각의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맨 처음 1863년에 우리가 맨 처음 흥선대원군의 집권이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국권 피탈이라고 하는 시점까지 약 몇 년이죠? 50년? 조금 안 되는 역사에 대해서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일제강점기를 또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굉장히 많았고 이번 주는 어버이날이 있는 주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혹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셨던 여러 어른들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